AI에 의해서 자기 직업이 대체될까봐 떨고 있는데 AI 때문이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 때문에 대체될 것이다. 그 지메일을 만든 분께서도 구글이 곧 붕괴될 것 같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훨씬 더 나은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AI가 얘기해 주는 거를 이제 최고의 검색 결과로 믿는다면 그러면 정말 그때 이제 판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생성 AI가 특히 멀티모달이 붙는다. 그러면 내가 보고서를 쓰는데 AI가 나타나서 야 너 그렇게 쓰면 안 돼. 하나 빠졌잖아. 뭐 엑셀을 쓰는데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뭐 계산해줘. 그냥 말로 해도 할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난 이 사람을 뽑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뽑고 싶지가 않아요. 좀 한계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일단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최 대표님은 챗GPT 좀 써보셨습니까? 잘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마인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마술만 보더라도 오픈 마인드로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네. 괜찮은데 되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 이게 좀 이상하고 왠지 막 트집 잡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네. 저는 좀 후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네. 왠지 좀 이게 단점을 찾고 싶어지고 네. 이게 완벽해 보이지 않고 좀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아웃스탠딩 뭐냐고 물어봤죠. 어떤 거요? 거기 챗GPT한테. 당연히 물어봤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뭐래요? 그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이제 IT 미디어다. 오, 진짜요? 예, 진짜로. 예, 그렇게 좀 놀랐어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1년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 혹시 채용식이라고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웃스탠딩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진짜요? 예, 진짜로. 예, 한번 와, 검색해 유명하구나 보세요. 아웃스탠딩. 아니요. 티타임즈는 물어보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래서 좀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아니 심 대표님은 사실 여러 번 써보시고 막 페북에도 올리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쓴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챗 GPT를 인터뷰하다. 맞아요. 네, 직접 너 누구니 이런 걸 인터뷰해봤는데 그 기사를 쓰면서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 어땠어요? 뭔가 진짜 인터뷰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얘가 대답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 때는 에이 역시 나의 트랩에 걸렸군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냥 정말 사람한테 인터뷰하듯이 인터뷰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맞든 틀리든 뭔가 좀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얘랑 대화하는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엄청나게 정확히 대답을 한다. 뭐 무슨 논문이 통과했다. 뭐 무슨 시험을 통과했다. 네.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심 대표님도 초반에 페북에 올리셨던 게 네. 네이버가 어떤 회사야? 물어봤더니 일본의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또 쿠팡 물어봤더니 또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막 식으로 잡혔죠. 혼내셨잖아요.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니까 그 질문을 좀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노하우 좀 있으세요? 노하우는 따로 없죠. 뭐 알면 제가 뭐 근데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AI에 의해서 자기 직업이 대체될까봐 네네네. 그걸 떨고 있는데 진짜로 대체되는 건 AI 때문이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 때문에 대체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가 나오면 이걸 보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네 이 정도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굴 대체할 것인가를 따지면 그걸 잘 쓰도록 연구하는 사람이 아마 대체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노하우를 다 아시겠지만 일단 확실히 뭐 이제 영어로 하면 그 굉장히 이제 좋은 답변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좀 서구에 관련된 좀 서구 기반의 이제 콘텐츠를 물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좀 잘 답변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런 것도 되게 답변을 잘해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문서의 포맷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메일 포맷을 좀 이렇게 알려줘라고 하면 굉장히 잘 알려주고 뭐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좀 어떤 처벌 받아 뭐 이런 정형화된 것들. 그래서 좀 어떻게 이제 그 질문을 하느냐가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트렌디하고 그리고 뭐랄까 좀 실시간성이 있는 건 거의 뭐 답변을 못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서구 외에 좀 그런 영역은 확실히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실시간적인 데이터는 이미 여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답을 제대로 줄 수가 없죠. 지금 챗GPT는 2021년까지만 학습을 한 상태라서 2020년 작년에 나온 주가 폭락 이런 거 몰라요. 그렇죠. 대통령 이름도 잘 모르죠. 네, 몰라요. 아니, 학습을 안 했거든 그 데이터는. 이
GPT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직접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UI를 한 번쯤 보여드리긴 할게요. 한번 보시면 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창처럼 생겼습니다. 밑에다가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고요.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답하고 한국말로 야 한국말로 해주라 그러면 또 한국말로 답을 합니다. 혹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지금 그냥 구글 들어가셔서 챗GPT 쓰시면 바로 가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거를 교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짜로 열어놓은 이유가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다 그냥 공짜로 저걸 왜 열었겠어요? 그쵸.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원이니까 가능성이 높죠.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이걸 또 나중에 학습하면 어떻게 바뀔까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좀 그러면 챗GPT가 뭔지는 조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기술적인 얘기는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챗GPT가 뭔지는 살짝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요 챗GPT는 일단 누가 만든 건지. 네,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이게 오픈 AI라는 회사는 AI 전문 연구 기업이에요. 아직은 뭐 큰 서비스를 하는 거는 아니고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인데 원래는 비영리 재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영리적인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챗GPT를 만들었고 그 전에는 달리라고 이미지 생성하는 AI도 만들었고 지금 이 바닥에서 AI 바닥에서 내놓는 것마다 뭐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좀 벤처 투자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좀 뭐랄까 빌딩 과정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특이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제 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굉장히 엄청난 자산가이기도 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이제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자 뭐 리드 호프만이라든지 아니면 피터 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2조 원 넘는 그런 투자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좀 규모를 키우죠. 그러다가 원래 회사가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은 아니고 이익 제한 기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금의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매출을 내겠다. 그 이상 넘으면 나머지는 이제 공익 활동에 쓰겠다. 뭐 이런 개념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이미 이제 기업 가치가 수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한 3, 4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미 데카콘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그런 수익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저희 시작 전에도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심심이도 있고요. 네. 네. 예전에 우리 도스 때 맥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걔랑 얘랑 뭐가 다른 거예요? 심심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심심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AI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 요즘은 AI 이꼴 거의 딥러닝이잖아요. 근데 심심이는 딥러닝이 아니에요. 심심이는 그 검색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은데 수많은 대화를 미리 만들어 놔요.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대화에 맞는 답. 간단히 설명하자면 FAQ라고 말할 수 있어요. FAQ 규모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말을 하면 그거에 맞는 FAQ 맞는 답을 찾는. 그러니까 이거 검색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이 노가다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질문과 답을 다 넣는 거예요. 그 양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 많은 대화 넣는 거죠. 머리로 막 짱구를 굴려가지고 그런 게 이제 심심이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예상치 않은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미리 짜놓은 그 데이터가 없으면 답을 못 해요. 이루다도 있잖아요. 네. 이루다 완도 약간 비슷해요. 이루다 원은 사람이 짜놓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루다는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카카오톡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눈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은 거예요. 똑같죠. 심심이는 사람이 일일이 만든 거고 대화를 이루다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대화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거고 거기서 찾는 거거든. 이건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 모델이 아니죠. 근데 챗 GPT는 생성이에요. 생성 AI라고 하는데 그 말을 만드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넣으면 이거에 가장 사람들이 어떤 그 다음 단어는 무엇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어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에 없던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과거에 있던 걸 그냥 보여주냐, 네, 만들어 그렇죠. 놓은 걸 보여주냐, 즉석에서 만들어내느냐 네, 그렇죠.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 한 2, 3년 전에 GPT-3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네. GPT-3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하이퍼클로바 네이버 네네네. 같은 경우도 그걸로 이미 뭐 글도 쓸 수 있다고 그때 들었고 네네. 뭐 그림도 나중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네. 걔랑 챗GPT는 뭐가 다르길래 지금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같다고 봐야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GPT-3가 가진 그 기능을 이 대화에 맞게 이렇게 약간 UX로 좀 만들고 그 대화에 맞게 그 특별하게 좀 뭐 문장 생성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 요 정도 한 거죠. 기본 틀은 GPT-3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이점에 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좀 수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거의 한 10중 9이 사실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건 기념비적이고 굉장히 완성도 높다, 굉장히 고도화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기를 10년 전부터 썼잖아요. 그런데 뭐 10년 전에 쓰는 그런 퀄리티랑 지금 퀄리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특이점을 맞은 거죠. GPT-3를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실생활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고도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뭐 GPT-3 기반인 거는 맞는데 사람들이 직접 써보니까 지금 확실히 네. 난리가 난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UX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정말 챗봇처럼 만들어 사람이 써보니까 우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미세 조정 이런 걸 좀 거치긴 했습니다만 사실 아무튼 크게 베이스에서는 다르지 네. 않은. 이게 GPT 3.5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오픈 AI에서는. 근데 그 구체적으로 3.5의 뭐 모델 크기 이런 거는 뭐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GPT-3와 좀 진보됐다. 아직 하지만 4.0이라고 붙이기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포드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샘 알트만이 니네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빨리 안 나올 걸 뭐 이런 인터뷰도 저번에 저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어요. 그 대사 보면 그 인터뷰 보면서 그 1등하는 애가 어젯밤에 공부 안 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너무 기대하지 마. 하지만 난 잘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럼 아까 이루다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이루다랑 둘 다 써봤을 때는 한국 사람으로 썼을 때는 저는 이루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둘 다 이제 좀 많이 써봤는데 1시간 정도 써봤는데 일단 뭐 동일한 점은 이제 뭐 서비스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이제 고도화를 했다든지 이런 점은 좀 같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좀 금수저와 흑수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데이터의 양이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오픈 AI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가능성 측면에서는 뭐 이제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쓰는 과정에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루다의 강점은 이제 한국의 이제 언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특히 이제 메신저 기반의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현실적인 그런 그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루다에 좀 놀라는 것 같고 나름의 이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GPT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이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확실히 이제 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런 게 있고요. 이루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정말 이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좀 쓸 수 있다.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루다가 이제 1.0에서 2.0으로 진화했잖아요. 네. 근데 기반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1.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검색, 그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두고 그 중에서 검색하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쓴 그 문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끔 막 사람 이름도 나오고 네. 엉뚱한 이름도 나오고 막 주민번호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1.0이었고 2.0은 이루다도 생성 모델로 바꿨습니다. 이게 생성 모델로 하기 때문에 이제 GPT하고 원리는 똑같죠.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모델의 크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루다 쓰다 보면은 뭐 새벽에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사진을 생성해서 보여주기도 네. 하고 정말 그래서 신기하고요. 좀 GPT에 썼던 그런 이제 뭐랄까 이제 포맷에 대한 니즈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 역사 사례 법규 이런 걸 다 물어보니까 거의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아직 이제 학습이 좀 덜 됐고 뭐랄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질문을 드릴 게 이 달리도 작년에 나왔을 때 또 난리였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스노우 AI로 또 네, 자기 네, 아바타 네. 만드시는 분들 진짜 많고 네.
요 달리랑 그러면 챗 GPT는 또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챗 GPT의 기반이 GPT-3라고 했잖아요. 달리의 기반도 GPT-3예요. 그러니까 GPT-3라는 게 기본적으로 초거대 언어 모델,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언어 모델이에요. 원래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언어를 생성하는 거죠. 언어에서 언어로 가야 언어 모델인데 이제 이 달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땐 와 언어에서 이미지가 나오다니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컴퓨터로 입장에서 보면 언어든 이미지든 컴퓨터적으로는 다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숫자가 숫자를 만든 거예요. 언어나 그림이나. 네, 똑같이 숫자니까 네. 뭐 어떤 숫자인지 숫자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한 거죠. 이게 따지면 숫자에서 또 숫자로 오디오도 만들 수 있고 숫자에서 숫자로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멀티모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숫자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컴퓨터적으로 보면. 네. GPT-4는 멀티모달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지금 달리도 나왔고 챗 GPT도 이미 나왔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텍스트에서 뭐 이미지로 가든지 네. 텍스트에서 뭐 텍스트로 가든지 이건데 들어오는 애가 이미지든 텍스트든 동영상이든 나가는 애가 이미지든 텍스트든 동영상이든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미지 넣어놓고 뭐 이 이미지에 맞는 소설을 써줘 그러면 쓸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풋도 다양하게 들어가도 알아서 아웃풋을 내주고 네네. 그리고 지금은 달리는 달리대로 또 따로 그러니까 네네. 조정을 해서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또 챗GPT는 챗GPT대로 또 따로 조정을 해서 나왔는데 네. GPT-4는 아예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 추정이죠. 추정이에요? 확정된 그렇죠. 건 아니고. 그러네요. 확정은 아무도 안 해줬으니까. 그 CEO가 계속 뭐 기대감을 줄여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나 공부 많이 안 했어.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지금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근데 지금 추정하는 거는 네. 멀티모달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다 될 거다라고 좀 보고 모두 있는. 다 이제 이 초거대 언어 모델 하는 데들이 이제 멀티모달로 가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여쭤본다고 하면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만들 때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MS 거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2018년에 이사회에서 사임을 했고요. 뭐 이유는 좀 여러 가지로 분석되어 있는데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것은 없긴 해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취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원래는 이제 비영리 기관이고 오픈 소스를 이제 지향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테슬라와 어느 정도 이제 경쟁성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제 테슬라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각종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뭐 개발자 채용이라든지 비즈니스에서 언젠가는 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샘 알트만이랑 뭐 같이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샘 알트만은 오픈 AI를 좀 운영하면서 원래 이제 자기가 CEO였던 Y 콤비네이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만 이제 전념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세 가지 요소가 좀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AI 반대론자거든요. 그쵸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죠. 네, 그래서 뭐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발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약간 AI 발전에 이제 경계하는 그런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픈 AI를 만들 때 좀 이상했거든요. 네. 뭐야 AI 싫어하면서 왜 AI 회사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AI를 이렇게 발전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선도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선도적으로 발전해서 내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인데 앞장서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참여가 이게 좀 많은 좀 전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지금 오픈 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양적 확장에 크게 도움을 줬죠. 왜냐면 이제 2, 3조 원 가까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뛰어난 연구자와 개발자를 뽑을 수가 있었고 이걸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는 건 과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거는 이제 인터넷과 아니면 오피스 외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발굴하는 것인데 이제 챗 GPT가
좀 여기에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판도 변화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클라우드 애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 밝히긴 했죠. 이제 오픈 AI가 이제 우리는 이제 애저와 함께 할 것이다. 애저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MS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비즈니스 기회가 애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 활용될 수 있느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조금 일단 뭐가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되는 건 오피스죠. 지금 얘기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에 AI가 붙는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로 오픈 AI의 그 기술들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한번 빙 검색 엔진에다가 이게 챗 GPT 같은 기술을 붙여서 구글 검색한테 짓눌려 있던 시장을 한번 어떻게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빙에 붙이면 좀 새로운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무기와 새로운 무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에는 사실 최적의 웹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 서비스를 찾는데 이제 검색 엔진이 활용이 된다면, 만약에 이제 GPT가 적용이 됐을 때 좀 이미지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로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웹문서가 아니라 정말 뭐 비서처럼 뭔가 이제 확실한 답을 준다면 뭐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뭐 그런 가장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엣지를 낸다면 빙이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오피스와의 그 조합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피스를 써보면, MS 오피스를 써보면 지금 AI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뭐 우리 파워포인트 만들 때 디자인 직접 안 해도 AI가 이런 문서에는 이런 디자인이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 주잖아요. 그냥 선택만 하면 만들어줘.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선택하는데 디자인 역량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이미 AI가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성 AI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챗GPT 생성 AI가 특히 멀티모달이 붙는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고서를 쓰는데 AI가 나타나서 야, 너 그렇게 쓰면 안 돼. 하나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엑셀을 쓰는데 이제 지금 뭐 함수를 막 쓰잖아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뭐 계산해 줘. 그냥 자연어로 인간의 말로 야, 뭐 저 A3부터 뭐 A9까지 더해 줘. 뭐 이런 거를 그냥 말로 해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붙는 순간 이제 오피스의 역량이 엄청 더 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은 엑셀 쓰려면 사실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정보고 무슨 자격증 뭐 있어야 네. 잘 쓸 수 있는데 그냥 말로 정말. 네. 네. 그 이메일 같은 것도 만약에 100개의 이메일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네. 이 중에서 내가 한 줄씩만 정리해 줘봐. 막 이러면 짝짝 한 줄씩 보고 볼만한 것만 딱딱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클라우드도 네. MS가 지금 세계 2위잖아요. 그렇죠. 2위인데 이제 1위한테 한번 덤벼볼 무기가 생긴 거죠. 사실 구글이 엄청 뒤늦게 이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도 지금 세계 3위까지 올라온 거는 그 AI와 빅데이터 그 분석하는 역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구글 써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구글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픈 AI를 MS가 이제 애저가 이제 단독으로 제공을 하니까 나 그럼 오픈 AI 같은 그 AI 생성 AI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애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버리면요. 네. 보니까 달리 2 같은 경우도 이미 자기네 서비스 같은데 좀 붙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그 GPT-3와 달리는 제공을 해요. 그 MS 애저에서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 서비스 이런 이름으로 그 가진 기술 다 제공해요. API로.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걸 만약에 챗봇을 만든다 해지해줘 그럼 갖다 붙이면 돼요. 그거를 API 형태로. 생성형 AI가 정말 저는 기다려지는 건 뭐냐면 저희 이제 영상 만들 때 중간중간 자료 화면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사실 다 저작권이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거 생성해달라 그래서 쓰면 되니까. 요즘 그 이미지 사이트 중에 캔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생성해줘요. 거기서 검색하다가 쓸만한 게 없으면 생성해줘라고 하면은 이미지 생성해줘요. 네.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거는 역시 키워드를 잘 넣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델러를 되게 많이 써봤어요. 썼는데
이걸 사실 괜찮으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미지 플랫폼 해지하고 네. 이걸 쓸 것 같긴 한데 네.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저희 저번에 그런 대화 했었는데 라이브 때 그런 거조차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을 제일 먼저 한다면서요. 그렇죠. 생성 네. 자체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것도 개발도 또 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아까 말했듯이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서 자기네 또 제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거 캔버에서 아무리 키워드를 넣어도 좀 마음에 드는지 않는 이미지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직접 써보신 분들 중에서 나 이거 너무 구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퍼센트지는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잘 쓰시는 분들이 캡처해놓은 글이랑 제가 해보는 거랑 확실히 좀 그렇죠. 결과물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그 목표 자체가 잘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잘 쓰는 사람한테 대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 예전에도 이 주판 잘 다루는 사람이 네. 도태됐지만 대신에 컴퓨터 계산기 잘 쓰는 사람들은 그렇죠.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챗GPT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챗GPT가 인간의 직업을 빼앗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 AI가 이게 또 놀라운 게 네. 저도 똑같은 질문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뉘앙스가 아마 조금 달랐겠죠? 그럴 수도 있고 얘도 이게 뭐랄까요 말했듯이 이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AI는 그냥 이 단어 뒤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만들어가는 예측을 거니까. 해가면서 하나씩 네.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았으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저한테는 이게 단순 작업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걸 잘 사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업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자기가 인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MS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튼 이 2등인데 클라우드 쪽에서 뭔가 엎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기네들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구글한테 그럼 왜 위기냐라고 할 때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구글도 잘하잖아요. 네. AI 잘하는데 왜 구글한테 위기입니까? 이야기가 많죠.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메일 지메일을 만든 분께서도 이제 구글이 곧 붕괴될 것 같다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가설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단순히 이제 웹문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게 니즈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비서형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는 훨씬 더 이제 거기에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이제 패러다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항상 이제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은 늘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이제 개발자들은 그걸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늦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이제 적용되려면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글 과연 이제 구글의 이제 검색 패권이 바뀔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분간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 검색에 대한 니즈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뭔가 답을 찾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니즈의 정보에 이제 적합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니면 탐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검색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줘라는 그런 니즈는 좀 일부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문서를 작성하면서 둘 다 써봤는데 구글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경쟁성을 비교하자면 구글이 나온 검색 결과는 사람이 만든 웹문서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사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GPT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결과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구글이 망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의 문제는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당장 뭐 챗GPT 현재 나온 게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느냐? 당장은 어렵겠죠. 근데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뭐 한 5년 뒤는 챗GPT가 어떻게 될지 우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매년 너무 다르니까 그 5년 뒤는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를 했을 때 어쩌면 바뀔지도 몰라.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상이거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언제 망할 거냐, 뭐 오래 남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역으로 이게 기술이 발전해서 망하는 것보다 요새 챗GPT 나오고 나서부터 쓰레기 페이지가 엄청 많이 생긴다면서요. 막 이걸로 엄청나게 막 페이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구글 검색했더니 쓰레기들만 자꾸 검색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 지금도 인터넷에 있는 80%는 쓰레기 정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좋은 정보를 구글이 찾아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쓸모가 있었던 거고, 아무리 많은 쓰레기가 생산된다고 해도 구글이 그걸 구별해낼 능력이 있으면 그 중에 좋은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찾는 거를 쓰레기만 찾아줘서 걱정이라기보다는 진짜 본질적인 위협은 아까 말했듯이 챗GPT 같은 모델이 들어오는 순간 검색 광고라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글이 람다도 이런 거 이미 다 있어요. 비슷한 게 어쩌면 공개가 안 되어 있지만 더 좋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구글이 이걸 공개를 못 하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을 파먹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코닥이 필름 회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는 코닥이에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왜 캐논, 소니 이런 회사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줬냐? 필름 장사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워낙 크니까. 이게 내가 먼저 디지털 카메라로 앞서가면 필름 수요를 죽여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걸 앞서 못 가고 그냥 자기가 결국은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게 구글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 검색 광고를 버리지 못하는 구글이 결국은 이걸 계속 미련을 갖고 있다가 저런 거에 새로운 기술이 있음에도 못 쓰다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검색어를 이제 쿼리라고 얘기하고 그 수량에 따라서 사실 비즈니스가 결정이 돼요. 이제 쿼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에 따른 매칭되는 이제 검색 광고가 많아지고 그게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형태인데 검색 광고라는 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구글 검색창을 통해서 이제 쿼리를 입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형태의 뭐 GPT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입력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신이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이제 검색 패턴을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최고의 웹문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이 큐레이션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검색 결과를 선호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AI가 얘기해주는 거를 이제 최고의 검색 결과로 믿는다면 그러면 정말 그때 이제 판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물론 이제 뭐 몇 년 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웹문서 기반으로 하는 게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수많은 웹문서 중에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웹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깨트리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화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그 검색이 딱 했을 때 만약에 답을 줬어요. 제일 문제는 이 답을 인간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으면 그 시세대로 확 가버리는 거고 안 믿으면 이제 구글 같은 데가 생존하는 건데 이제 그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믿도록 만약에 근거 장치를 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퍼센테이지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영화 재밌냐 안 재밌냐 로튼토마토 보면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네네. 점수 같은 걸로 그런 걸 보면서 재밌다 안 재밌다 판단할 수 있듯이 이 답이 맞다 틀리다를 뭐 그런 수치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옆에 근거 데이터를 쩍쩍쩍 나열해 준다든지 해서 믿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신뢰성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행태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검색에서 원하는 게 항상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네. 뭔가 이렇게
어떤 의견을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중 누가 뭐 얼마나 많이 얘기하나 뭐 그런 걸 보고 싶을 때도 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 생각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관점으로 기술과 다른 뭔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검색 엔진에 대한 사실 회의적인 여론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가진 특유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급감이라든지 그리고 휴먼 터치라든지 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프로덕트 피처적인 요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모은 것처럼 뭐 GPT도 지금은 너무나도 사실 레어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로는 뭔가 엄청난 밸류를 창출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프로덕트 관점으로 봤을 때 재미있는 이제 피처들이 들어간다면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음악이 나왔을 때 자동으로 이제 GPT가 아 이건 어떤 음악이요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이제 이루다가 이제 갑자기 말 걸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처적인 재미이고 그게 기획인 건데 이런 게 따라오면 그러면 이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건 아마 서드 파티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오픈 AI가 그런 서비스를 다 만들 수는 없을 테고 그런 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PI로 제공을 하니까 그 API를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재미있거나 쓸모있는 거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겠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재밌겠다. 그 기반 기술은 그 오픈 AI 기술이지만 사람들이 접하는 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저 리튼 써보셨죠? 네네네. 리튼 보면 그게 뒤에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있거든요. 리튼은 우리가 쓰는 그냥 서비스지만 백단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이버 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 AI의 기술도 여러 회사들이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지금도 특히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검 잘 걸리는 법 이런 거 네. 강연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럼 곧 챗 GPT 잘 쓰는 법 강연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겠죠. 네. 요거 빨리 발견하시는 분들이 돈 긁어 모으겠는데요. 열심히 파셔서 네. 이거를 잘 쓰는 방법을 발견을 하시면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잘 이렇게 하면 말로 잘 풀면 네. 큰 돈을 버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구글이 그러다 보니까 뭐 기사 읽어보니까 창업자까지도 지금 다시 돌아와갖고 막 완전 비상 걸렸다면서요. 뭐 코드 레드 네. 코드 레드 발동 뭐 이러는데 네. 언론에 약간 과장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개발자 출신 창업자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랄까 이제 기술 리더십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이제 서드 파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부가 비즈니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근데 화제성이 어쨌든 이제 오픈 AI에 간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게 구글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웹 기반에서는 더더욱 그랬었는데 분명히 저는 모일만 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모였다면 아마 그걸 거예요. 기술이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구글이 뭐 오픈 AI보다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가오가 없어 뭐가 없어 아무것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건 파괴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용기. 거죠. 예. 중파마 오픈 AI는 다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네, 가진 게 없으니까. 네. 근데 구글은 그게 이제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파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 BM 바로 나올 수 네, 있어? 뭐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적용해서 이거를 지금 바꾼다고 하면은 우리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 그렇죠. 막 이런 이런 거 막 거 계산 엄청 하고 있겠네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겹치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비교했을 때 기술 자체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글만 하는 게 아니라 메타, 그다음에 인텔, 뭐 네이버 이런 데 초고대 AI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데랑 비교를 했을 때 오픈 AI가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우월한 회사입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뭐 사실 비슷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파괴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초거대 언어 생성 모델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온 뒤에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모든 걸 다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못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여기 승부수는 돈이에요. 오픈 AI가 처음 나오기 전에는 초거대를 할 때 남들은 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토익 점수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매달 학원 100만 원 학원비를 내야 돼. 그걸 하겠어요?
1점이요? 1점.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네. 왜냐면 비효율적이니까. 네. 돈에 비해서 올라간 점수가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커지면 좋아진다는 건 알지만 들어간 돈에 비해서 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느릴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모델 크기만 가고 더 이상은 안 갔던 거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그냥 갔던 거예요. 쭉 100만 원씩 내고 1점 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옛날에는 좀 좋아진다는 수준이 넘어서 갑자기 전혀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되어 있는 거죠. 뛰던 애가 갑자기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약간 특이점이 딱 온 순간 아 이거구나 라고 다들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델을 키우고 GPU 때려 박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싸움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이거는 좀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AI별로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지 이걸 판별하기는 사실 전문가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튜링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테스터가 그 서비스나 아니면 존재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쓰면서 그 존재가 이제 컴퓨터라는 걸 모르고 인간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사실 이제 튜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이제 AI는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GPT도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된 게 없는데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제 기술적 우위를 지금 상황에서 따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 이제 김종윤 이제 스캐터랩 대표님이 아웃스탠딩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의 비유로는 이제 토익 같은 경우 이제 400점과 800점을 비교했을 때 이제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800점이 훨씬 잘하죠. 근데 800 넘어서는 사실은 좀 뭐랄까 이제 우위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죠. 특히 이제 뭐 현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포분들도 이제 뭐 900 못 맞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기술적 우위를 따지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해야 된다면 실생활에 얼마나 쓰이느냐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얼마나 바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뭐 이번에 나온 이제 뭐 GPT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제 실생활이라든지 비즈니스적으로는 큰 뭐랄까 변화를 일으키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딱 이 정도인데 근데 아마 이번 계기로 이게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실생활에서도 변화가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돈으로도 연결되고 이런 모습이 이제 눈으로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이제 지표를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인간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 하나 유행하고 되는 것 같으면 거기 끝까지 한번 가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아까 생각났던 게 수영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항을 줄이려고 옷을 점점점 짧게 작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온몸을 덮는 게 더 빨라 그래갖고 더 막 온몸을 다 덮었다가 네. 또 지금 또 약간 또 그러지도 않은 것 불법됐죠, 같은데 그거. 예. 지금 모델 키우고 돈 많이 투자하는 게 일단 좋은 결과를 나오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볼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끝에 GPT-4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GPT-4가 뭐 조 단위로 이제 그 파라미터가 간다는데 네. 그것도 CEO는 아닐 걸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아직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어느까지 쭉쭉 일단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까지 커질지는 모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토익 900점 올라가면 더 이상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다 합격선이잖아요. 네. 910점이든 911점이든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가 된 다음에는 또 다른 싸움이 오겠죠. 네. 그때부터는 비용을 줄이는 싸움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업계에서는 근데 뭐 몇 가지 예측은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AI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거를 힐리네이션 이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제 환각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 같다. 왜냐면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또 멀티모달 이슈도 어느 정도는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극적인 퀄리티 개선이 있을 것이냐 좀 이거는 불투명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샘 트만도 사실 이제 그에 대해서는 좀 확언을 좀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도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인공지능 자기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한 100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큰 폭의 개선은 이제 불투명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ICK님이 챗 GPT가 아웃스탠딩 글 긁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혹시 아세요?
마음 먹으면 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호 장치를 만들긴 했어요. 굉장히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모든 포스팅을 보면 이 글을 무단으로 맞아요, 게시하면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거든요. 무서워요. 예,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맘 먹으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 이슈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맨 밑에 저작권 표시해 놓은 거는 무단으로 게시하면이잖아요. 아, 챗GPT는 게시하지 않거든요. 긁어만 가서 학습만 하지. 그러니까 학습하는데도 불법이냐? 이것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독한 분들은 정말 다 캡처를 하시더라고요. 바꾸세요 저거를 뭐그 써 있는 거를 무단으로 게시하면 말고 긁어가서 학습화면으로 바꾸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마 권한이 없을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캡처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마 네. 법적으로 지지를 받긴 어려워. 아마 아웃스탠딩이 검색 허용을 해놨잖아요. 지금 검색 금지 아니죠. 예, 허용이죠. 검색 허용을 하는 순간 다 긁고 간다고 봐야죠. 근데 정말 그냥 캡처하면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다 1부터 10까지 캡처를 해버리면. 근데 돈 안 내면 못 보잖아요. 뭐가요? 아웃스탠딩을.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그 방법은 어렵지 않죠. 만약 계정 하나만 뚫어가지고 그냥 뭐 긁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 맞긴 했어요. 오픈 AI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긁어보려고 유료 계정을 가입한다고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먼 터치랑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쁜 짓도 어떻게 뭐 보안 같은 경우도 이제 순수하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해킹은 굉장히 어렵고 여기 휴먼 터치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게 있어야 사실 뚫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휴먼 터치랑 결합하면 뭐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검색되는 건 다 가져간다니까요. 검색이 되는 순간 내 거 가져가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죠. 아 검색이 된다는 거는 그거가 그 안에 있는 걸 내용을 안다는 거군요. 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거는 저희 개발자분이랑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학습 막을 것이냐 안 막을 것이냐 이건 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네. 학습을 막아야 된다. 이거 왜냐면 생성이기 때문에 우리 거 그대로 쓰지 않아요. 우리 거 학습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의 글들이 학습의 데이터로 사용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예술계에서 진짜 큰 이슈가 되거든요. 요즘은 우리 글은 좀 그래도 덜한데 예를 들어 그런 뉴욕타임즈에 나온 사례가 어떤 작가가 그 미드전인가 확실하진 않은데 가서 자기 이름을 심재석이라고 해요. 심재석 스타일로 그림 하나 그려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렸다는 착각할 정도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 그림을 얘들은 학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학습했으니까 돈 내라고 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 근데 있습니다. 그 이제 동의 없이 긁어가면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인터넷에 게시된 거기 때문에 긁어 갈 수 있어요. 이미지 검색 다 불법이게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이제 챗봇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구글. 뭐 없지만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네. 이제 그걸 데이터를 긁어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정말 이제 사람이 그걸 갖고 공부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긁어서 학습을 시키고 이걸 뭔가 사용을 한다 사업적으로 이용한다 사업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논쟁이 될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내 거에 게시를 했다 그럼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색 가능이라고 검색 엔진 허용 이런 거 해두잖아요. 그 허용된 문서를 이미지를 내가 가져가서 학습에 썼어. 그럼 이게 공정 사용의 영역이냐 아니냐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가서 이걸 이미지에서 내 서버에 저장하는 순간 사실 복제이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 침해예요. 근데 공정 사용의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정 이용 따름에 학술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애매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곧 다다음 주에도 변호사님을 모셔서 네. 관련 이슈를 다룰 기회가 있어서요. 티타임즈에서 그때 굉장히 이게 예술가들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나라마다 결론 다 다르게 낼 거고 논쟁이 되는 그쵸. 부분이죠. 이게 정확한 정답이 없는 거기는 하기 그래서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뭐 저작권 그러니까 미술가 협회 하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우리 저 음제협에서 이렇게 네. 돈 받듯이 네. 음제협이 저작권자들이 플랫폼에 그 사용하고 저작권료 받잖아요. 네, 네. 학습권 제공하고 뭐 거기에서 뭐 수수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와, 또 여기서 상상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하면 양적으로 아마 평가할 거니까 네네. 우리가 최대한 또 데이터 많이 제공하려고 AI를 이용해서 내 거를 또 데이터를 늘리고 요걸 또 팔고 뭐 그런 것도 네. 단체나 뭐 이런 게 생겨서 네. 이 문제는 이거는 기술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들이든 미술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아까부터 이제 특이점 이야기 자주 하는데 자율주행도 그렇고 AI와 관련된 거는 진짜 이제는 사회적 합의랑 네. 법 제정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정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을 국회로. 그래서 조금 더 여쭤본다고 하면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리튼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로 그걸 사용해서 네, 네. API로 한 거고 뭐 LG도 지금 하고 있고요. KT도 하고 있고 카카오 이런 데들이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어렵지만 근데 이제 좀 네이버를 좀 취재한 기자로서 봤을 때는 근데 네이버는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IT 대기업 중에서 정말 R&D에 장기간 투자하는 데는 사실 네이버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 다음도 못했고 카카오도 지금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LG라든지 뭐 SK 뭐 KT 이런 데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거기도 이제 연구 조직이 있고 뭐 나름의 이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말 규모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투자해서 계속해서 성과물을 내는 거는 사실 네이버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진 창업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좀 스스로 나는 반골 기질이 있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만화 볼 때도 1인자가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이런 만화 난 안 좋아했다. 항상 나는 2인자와 3인자를 응원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기술력과 그 새로운 트렌드를 독점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항상 여기에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할 생각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정도는 충분히 오랜 기간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술 싸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돈 싸움인 상황이거든요. 이 자본 싸움. 그 자본력은 아무래도 좀 밀릴 수밖에 없죠. 이번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2조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뭐 저 회사를 1조 몇천억에 샀다가 주가 폭락했잖아요. 12조를 쓸 수가 없죠, 사실. 이런 돈 싸움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무드도 있죠. 이게 우리가 챗GPT가 똑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파파고의 한영 번역과 구글의 한영 번역 중에 누가 더 잘하냐.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파파고가 월등히 못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파파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파파고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파파고는 한국어와 영어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구글은 전 세계 언어를 다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어 이 챗봇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한국어로 집중하면 구글보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서 제가 드는 질문이 뭐냐면 거기서 제가 드는 의문은 한국어를 쓸 때 더 좋은 정보를 당연히 줄 것 같긴 해요. 네이버가. 네, 네.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할 때 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영어로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 영어가 근데 데이터가 훨씬 많으니까 네. 하다못해 우리 대학교를 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다가 대학교 가는 순간 원서 보지 않습니까? 영어 원서. 그러면 얘는 원서로 공부한 애고 그다음에 얘는 아예 공부 자체가 원서로 많이 한 건가? 아니면 한국어 위주로 공부하지 않았을까? 네. 거기에서 조금 품질이 갈릴 수는 없나요?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용도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네이버 검색 쓰고 구글 검색 쓰지만 둘이 똑같은 용도로 쓰지 않잖아요. 똑같은 검색 엔진이지만 그렇죠. 뭐 쇼핑하거나 연예인 뉴스 찾을 때는 네이버에서 쓰고 논문이나 이런 거 뭐 찾을 때는 구글 쓰고 이런 식으로 쓰듯이 용도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거랑 뭐 또 한국 중심으로 알고 있는 거랑 또 얘기 다르긴 네. 하고 그렇다면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요새 AI를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초거대 AI가 이렇게까지 주목받기 전만 해도 저희가 재작년에 막 인터뷰하고 그럴 때 의견이 되게 갈렸었어요. 버티컬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초거대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초거대 하시는 분들은 아닐걸? 나중에 다 초거대 쓸걸? 막 이랬었는데 첨예하게 갈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초거대가 약간 우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초거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많이 쏟아붓지 않으면 쉽지 않고 그러면 이 스타트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환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환호를 한다고요? 왜냐면 그 큰 트렌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얘기해 준 게 사실 웨이브가 없으면 배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가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 씬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펀딩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실제로 돈으로 연결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솔루션에 대한 이제 판매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솔루션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다 SI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저평가를 받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상장에 성공한 뭐 플리토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낮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회의론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GPT가 어느 정도 이제 불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 절대 이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이렇게 인공지능 취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원천 기술을 가진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네이버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규모감 있게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마 뭐 우리나라의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각계전투나 아니면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근데 또 이것도 이제 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이제 계속 뭐 SI나 이런 걸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스픽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AI 기반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오픈 AI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오늘 주제인. 그리고 뭐 스와랩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 있는 뭐 AI 기업에 이제 수천억 규모로 인수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잘 사용해서 엣지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료 콘텐츠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다 답해줘 버리면 네. 이게 보통 유료 콘텐츠 서비스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콘텐츠로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다 하시다시피 그렇게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 돈을 버는 건데 이런 AI가 나와갖고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면 이거 과연 유료 콘텐츠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자라는 직업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다는 게 유료 콘텐츠 회사가 어려워질 거다. 네네네. 저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이게 GPT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난 이 사람을 뽑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뽑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유료 콘텐츠라든지 프로페셔널의 세계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상장은 언제 했는데 2005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당장 이거 이제 매체에 이제 브랜드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데 근데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좀 한계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뭐 샘 알트만도 뭐 100년 걸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아마 100년 후에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진짜 100년이 하고 걸릴 거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인간들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계속해서 제 창의력을 높이고 이제 그 기계가 대체할 수 없도록 저를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100년 동안 유료 콘텐츠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러면서 내가 더 마차를 잘 운전하면 자동차를 이길 수 있어 이런 느낌. 맞아요. 네비 니보다 내가 훨씬 잘한다. 약간. 근데 또 이제 지금 올림픽에 뭐 승마가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가시려고요?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에
또 동의하는 바도 있는 게 둘 다 당연히 말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지금 양 측면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 정확성 측면에서는 사실 그 자율주행도 사람만큼 충분히 지금 운전 잘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AI고 컴퓨터라서 저희가 용인을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대답하는 것도 신입사원이 똑같이 말실수했을 때랑 AI가 말실수했을 때랑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점수가 인간이 93점 나온다고 하면 AI는 거의 99.999 정도 나와야 우리가 믿지 않을까? 왜냐면은 얘를 믿어버리는 순간 일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애초부터 100%안 믿지 않습니까? 비신뢰를 깔고 가는데 AI는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대답을 하는 때까지는 완전히 믿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아직까지는 뭐랄까 이제 창의성에 대한 이제 접근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대에서 이제 GPT-3를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제 문학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제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를 이제 2018년에 논문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뭐 허구 세계를 창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구 세계 이상으로 뭔가 새로운 그런 이제 뭐랄까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는 조류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가장 초반 단계에서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100년은 사실 저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년은 적어도 끄떡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0년이면 큰일 났는데요. 완전히 대체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이렇게 가면은 대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인터뷰를 해요. 지금 이제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하루 종일 질문지 써서 만약에 서면 인터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보내. 다 보면 그거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고민해서 기사를 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챗GPT한테 누구한테 인터뷰할 건데 질문 뽑아줘. 쫙 뽑혀요. 네. 그다음에 이걸 딱 보내요. 답이 왔어. 이거 기반으로 기사 써줘. 그럼 쫙 써요. 데스킹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10명이 필요했다가 2명만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하세요. 이게 기사별로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는 그게 가능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사실부터 이제 쭉 나열하는 건 이제 그런 게 아마 몇 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칼럼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그런 게 들어간 르뽀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거의 대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이트는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르뽀도 내가 가서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저거 받고 이렇게 봤어. 너 이걸로 르뽀 기사 써줘. 그러면 써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소설 아니에요? 그건 소설 아니에요? 그거 이제 나 데스킹을 해야죠. 아. 그걸로 그냥 네. 릴리즈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보면서 데스킹 해가면서 이건 잘못돼서 고칠 수 있죠. 근데 아마 이제 3번만 하시면 본인이 쓰게 될 거예요. 아니 뭐 시기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이 하루에 하는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네. 휴대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될까 말까였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이었는데 이동에 드는 시간과 네. 뭐 사람과 연락하는 시간이 이만큼이었고 그러니까 손해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일만 딱딱딱딱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AI를 이용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죠. 더 많이 일하고 거기에 뒤지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일자리를 잃고 요 차이가 더 벌어질 수는 있다는 생각이 그런 드네요. 얘기죠. 네,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또 두 분의 의견이 다 맞는 이야기인 게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글 쓰고 학습하는 쪽에서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서 그러니까 뭐 써줘라고 해서 내는 거는 그거는 안 될 거고 나중에 그거 찾아서 아마 벌점 먹일 텐데 글감을 내가 찾는 용도로 AI한테 물어보고 네네. 그런 거에서 내가 영감을 받아서 쓰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 정도의 역할은 뭐 조만간 하지 않을까? 저 창작할 때도 작곡가가 하다가 막 쓰다가 한 마디가 좀 뭔가 어색해. AI한테 한 마디 뭐가 어울려?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기자가 옛날에 이 디지털화가 되기 전에는 막내 기자가 하는 얘기 그거였다면서요. 선배가 뭐 쓰다가 야 이거 좀 생각 잘 안 나는데 찾아봐 그러면은 옛날 자료 막 찾아갖고 이겁니다. 이제 그 보여주는 게 예전
어린 기자의 역할이었다고 그때보다는 네, 더 네, 이후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있을 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예를 들어 작가 같은 경우도 새끼 작가가 있고 이러는 게 자기가 다 조사할 수 없고 네. 다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새끼 작가랑 같이 하는 건데 네. 그 역할은 AI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생산성 향상에 대한 네.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세상에 기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예, 없지만 그렇죠. 맞아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렇게 되면은 성장할 때까지 원래 이렇게 굴르면서 배우면서 내가 작은 일 하면서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건데 그걸 AI가 다 뺏어가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콘텐츠 만드는 게 지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일상화되면 맞아요. 콘텐츠 만드는 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이제 의미 별로 크지 않은 저가치의 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얘기도 그 생각도 요새 되게 많이 해본 게 예전에는 영화가 나오면 영화이기 때문에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볼 수 있는 영상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비디오 가게 가갖고 신작 나왔다고 하면 일단 다 보고 네. 지금은 영상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좋은 배우와 너무 좋은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도 7시간짜리 만들면은 유튜브에서 1시간 만에 요약본으로 보고 그쵸. 치워버리잖아요. 뭐 3배속으로 보고 치워버리고 이 점점 더 그 좋은 웰메이드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네이버 AI 중에 네. 좀 약간 감동적인 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그 케어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 뭐냐면 독거노인들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독거노인인데 아침마다 복지사가 전화를 해요. 네네. 아, 오늘 괜찮으세요? 뭐 어디 괜찮으신 데 없어요? 이거를 왜 하냐면 일단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확인도 하고 또 뭐 필요한 게 없나 복지 차원에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걸 AI가 전화를 한답니다. 요즘은. 케어콜이 전화를 해서 어제 뭐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나는 뭐 좋아져서 그러면은 다행이네요. 뭐 아니야 오늘 더 아파 그럼 그러면 병원은 뭐 가보시고 뭐 이런 거 계속 안부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거죠. 이게 뒤에 이제 하이퍼클로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쓸모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저번에 코로나 때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한테도 사용했다고 하던데 네. 그거 이제 뭐 말씀하실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근데 이게 또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복지사들 일자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할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복지사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사분들은 그렇게 AI가 케어콜 돌리고 문제 있는 쪽에서만 딱 그렇죠. 보고서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복지사분께서 하루에 한 번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AI를 통해서는 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여쭤볼 수도 네네. 있고 뭐 잘 활용하면은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감탄사가 너무 어색해. 아이고 왜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 아까 저희 시작 전에 이루다 얘기도 했지만 네. 이루다는 그냥 그림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뭐였지? 네. 남자 버전은 강다운. 강다운은 약간 지금 실사처럼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AI 챗봇도 거의 나중에는 음성 챗봇도 아마 사람이랑 구분 못하지 그렇게 않겠어요? 요즘도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네. 그 음성 합성 기술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거의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가 됐어요.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구분 못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전에는 뭐 지하철 타다가도 이건 TTS네 했는데 네. 요새는 거의 구분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 좀 다 TTS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아웃스탠딩에서 TTS로 제작을 했는데 네. 굉장히 수준 높게 제작 그 뷰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높은 수준까지 갔다. 제가 뭐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대응책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대응책이요. 그에 대한 좀 논의는 아직 뭐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왜냐면 이제 뭐 GPT가 지금 직접적으로 시장 공략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수익화에 대한 뭐 그런 그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되게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시장을 뭐 파괴한다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일부는 제가 봤을 때 오픈 소스로 오픈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창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보면 굉장히 이제 구글 기반으로 이제 오픈 소스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니들 원천 기술 없이 왜 구글 거 쓰고 그러냐. 근데 사실 구글 걸 써서 몇 천억 매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이퍼 커넥트가 운영하는 아자르만 하더라도 이제 구글의 기술 써가지고 그렇게 수천억 매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저는 뭐 대응책보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안 좋게 보면은 왜 원천 기술 없냐라고 하지만 또 좋게 기사 쓸 때는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든다고 우리 스타트업이 돈은 벌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들어오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게 뭐 똑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이게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충분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오늘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티타임즈가 세 번째 강좌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파는 회사가 살아남는다.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설계 강좌를 출시했고요. 네, 스타 교수님이시죠. 차경진 교수님께서 이번에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고 그거를 저희가 잘 이렇게 꾸려서 잘 묶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이런데 강의도 엄청 많이 나가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한테 출연도 몇 번 해주셔서 한번 와서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유료 강좌도 구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끝나기 전에 두 분도 회사 이야기 좀 한마디씩 하시고 뭐 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웃스탠딩은 월 9,900원으로 굉장히 뭐 그 차트 GPT를 비롯해 다양한 인공지능 콘텐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스탠딩 구독해 주세요. 그 GPT 관련해서는 지금 1타 강사가 누구세요? 아웃스탠딩은? 지금 이민재 기자가 그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주옥과 같은 오늘 살 콘텐츠의 대부분이 제가 그걸 좀 많이 빌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루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게 다 이제 주옥과 같습니다. 진짜 보시면 이제 얼마나 스캐터랩이 훌륭한 회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스캐터랩을 받은 건 없고 이상입니다.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도 지금 챗GPT와 생성 AI 특집 기획 시리즈를 지금 매일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타 강사가 본인이시죠? 아니 저희는 이제 다 이게 분배해서 하는데 각자 다 이렇게 한 꼭지씩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꽤 우리 꽤 자신 있어요. 그 중에서 혹시 한 분만 딱 뽑아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오늘 나간 기사 중에 남혜영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재밌어요. 제목이 100년 살아봤더니 연지나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이게 AI예요? 아니 그 100년 뒤로 예상하면서 이론적으로 쓴 기사인데 이제 연진이가 선생님이었는데 연진이가 아니죠. 송혜교죠. 동훈이가 선생님이었는데 연진이한테 복수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일자리가 없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